예, 오늘 약속할 때에 사회를 맡은 윤경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통 이렇게 종합 사회로 보면 이제 오늘 토론자 또 논찬자 이렇게 다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발표하면서 또 소개를 받으셨고 또 논찬자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셨기 때문에 소개하는 건 생략하고 제가 소감을 한 마디 먼저 말씀드리고 토론에 종합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많이 배웠어요. 신흥무관학교 그러면 제가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지금 10년째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그동안 많은 10여 차례 이렇게 발표회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뭐 대충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내가 아직도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될 것이 많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역사를 보는 눈이 이게 참 어느 한쪽에 딱 서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되게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both sides view라는 말하고 one size view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새가 독수리가 구만의 장청에 딱 떠서 한국 5,000년의 역사를 딱 보고 또 한국 현대사를 딱 보면서 이 시대는 무슨 시대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 은사대 씨는 강만길 선생님이 분단 시대라는 말을 처음 쓰셨는데 한국 현대사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까? 이건 분단이 가져온 문제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국 현대사는 분단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게 일종의 버드 사이즈 뷰죠 이게. 예? 하늘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면서 신흥무관학교는 이런 거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게 웜즈 아이즈 뷰라고 이제 말하자면 벌레가 이렇게 개미의 뒷다리가 몇 개나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봐야 이제 이게 역사의 실질적인 실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서등석 기조학자는 이제 일종의 원 사이즈 뷰라고 한다, 버드 사이즈 뷰라고 한다면은 오늘 나머지 1주제부터 4주제까지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연관된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발표하다 보니까 아주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깊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신흥무관학교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국제 독립전쟁 선포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하는 이 오늘 심포지움은 굉장히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학술회의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소감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우리 근현대사 기념관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왔지만은 지난해 경주 최부자 전시회와 또 발표회 이런 걸 해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나름대로 이렇게 특화됐다고 할까? 우리 기념관이나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만은 한국 근현대사 기념관은 이제 나름대로 큰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신흥무관학교 관련된 이런 심포지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발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오늘 발표는 4개 주제로 이렇게
각각 그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뭐 시간은 늘 쫓기죠. 그렇지만 대체로 논문의 주요 내용들을 잘 발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도 핵심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합 토론에서 크게 뭐 이렇게 다 일일이 돌아가면서 다 얘기하려고 의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그 제1주제부터 시작해서 그 발표하신 분들께서 아까 토론자의 내용 중에 내가 미처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할 게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스킵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굳이 꼭 더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에서는 해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1주제 1910년대 유교계의 독립운동과 신흥공안학교를 발표하신 우리 서동일 박사님 이와 관련해서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5분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려면 내리겠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하시지만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유교적 공화주의라는 말을 썼고요. 그런 말을 쓴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임에는 사실인데 어쨌든 유교 지식인들이 어떠한 주의를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유교적이라는 말을 썼고요. 김대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공립회 취지서를 썼고 또 공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공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리회에 들어가 있는 종국적인 이념을 공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공화로 이제 등치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식 공화주의하고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또 서구식 공화주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고 그것들이 김대락이나 이상용의 단계에서는 해결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유교적 공화주의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대락이 죽기 전에 대한제국을 다시 보고 싶다 그런 표현을 썼고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선생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입헌군주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내용들을 1910년대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한제국을 어떤 상징적인 용어로서 쓴 것이 아닌가 그런 힌트를 주셨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대한제국 멸망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고종은 살아있고 대한제국 시절은 다시 보고 싶고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좀 갈림길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절대적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왕정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대한제국의 핵심적인 권력자였었던 고종 황제에 대한 비판도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공화주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제시한 이론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기도 하고요. 혹시 김대락이나 이상용의 저작에서 그런 내용이 혹시 보이는지 좀 차분하게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리라는 표현이 먼저 나왔었는데 공리라고 하는 것이 중국 지성계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고 한국 지성계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박성준 교수님. 네. 네. 자, 이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이제 그 망라해서 나중에는 결국 역사 용어라고 하는 이제 추상화 작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널리 학계 통용되는 단어를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 이렇게 이런 생각에서 볼 때. 아까 황민호 선생님이 이제 복도에서 잠깐 말씀을 했죠. 유교가 공화주의를 지향하지 않았냐 하는데 그건 아마도 유교의 대동사상하고 이제 헷갈리신 것 같아요. 공화주의라고 하는 거는 근대의 산물이죠. 이거를
그 혼동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대락이 쓴 공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 그대로 보면 공공의 공적인 다스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전의 유교적 발상하고 좀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무슨 뭐 신분 상하를 인정한 바탕을 해서 뭐 대동을 추구하자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공적인 다스림 이게 아마 그래서 공화주의랑 아마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그 신흥학업이나 이런 거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914년에 이시영이 그 중앙교회라고 그걸 합리화에 신흥무관학교 안에다가 세워놓고서 하는데, 그게 대한민국민회라는 이제 그 뭐 연결도 돼 있고 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과연 이 유교 이념이라는 것이 신흥무관학교를 이끄는 리더십으로서 얼마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가.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유교라는 거, 유교 윤리라는 거는요,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을 규정하는 도덕 규범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게 더 강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 관습적으로 이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이 당시에 보인다고 해서 유교가 신흥무관학교를 주도한 지도 이념이었다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은 뭔가 본말이 전도될 그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약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니 좋은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서동일 박사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신흥무관학교 그러면은 주로 이회임 여섯 경배라든지 그다음에 석주 이상용계 이렇게 이제 두 계열을 중심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런 그 독립운동이나 항일 운동을 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그 이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유교 그러면 우리 너무 폐쇄적이고 고답적이고 전근대적인 걸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때 기독교를 믿는 분들도 다 유교적인 성향이 다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이렇게 그동안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신흥무관학교에 활동한 분들 중에 유교계에 대한 연구도 이렇게 이제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막 그런 분야에도 연구가 좀 더 되면 좋겠다. 예. 자, 그럼 다음 뭐 두 번째 주제. 신흥무관학교 출신 현황 분석과 독립운동. 우리 영창 박사님 정말 어려운 작업을 하셨는데 9개 단체 참여 인물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특히 또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발굴하셨어요. 나도 오늘 처음 들은 인물들이 많은데 그 안사영이라든지 박순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별로 주목하지 못했던 인물인데 이런 분들도 하고, 특히 아마 오늘 발표에서 이 보훈처에서 많이 이거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발표된 내용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영창 박사님 그 시간에 쫓겨서 다 얘기 못하셨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 또 황민호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다른 거는 그 차후로 또 하기로 하겠는데요. 가장 큰 거는 오늘 특히 이제 신흥무관학교 관련해서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역사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사료 검증입니다. 이 신흥무관학교 관련해서는 서중석 선생님이 워낙 그 2001년에까지 동원된 모든 자료를 다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저 일장에서 아까 2013년 12년부터 3년 동안 작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시사점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이제 신흥무관학교 관련해서는 백화일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이후에 나온 자료들하고 이제 좀 간극이 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대 신문 자료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명칭이라든가 또 시기, 비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렇게 딱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숫자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지금 뭐 더 이상의 자료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 문제로 하더라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적어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9개와 관련해서 적어도 4, 5개는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규명을 해서 그 학계 그 식물학교를 연구하시는 분들 안에서라도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해서 조금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관심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것들이 적어도 뭐 예를 들면 하구단 같은 경우 그렇고요. 교성대회가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돼서 개념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와 관련해서는 저도 아까 각주에서 12번에서 그런 걸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 2012년, 3년, 4년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비밀 첩보 문건 250개를 확인을 했는데 국사편찬위원회나 뭐 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나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올라가 있는 자료들이 결락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일본 자료를 갖고 오면서 복사하는 과정, 또 촬영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들, 또 이것들이 김정명 선생이나 조선독립운동이나 강덕선 선생 자료에 옮겨지는 활자화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는 원자료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서 거기에 이제 이름자라든가 지명, 또 단체명 이런 것들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검증을 거치는 작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교수님. 저는 더 특별하게 드리는 말씀은 없고요. 이게 다 모으면 책 한 권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문 하나로 끝날 작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 3,000명이 넘는다는 얘기는 뭐 다른 선생님, 소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셨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말하면 그랬겠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고, 제가 잠깐 이범석 장군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읽는데 신흥공관학교도 좀 이상하게 써놓으시고, 그분이 제가 자전도 여러 번 읽고 우등불도 한 10번 읽었습니다. 진짜. 근데 그 문장을 잘 읽으면 대단히 정치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신흥공관학교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 틀을 다시 만든다고 그럴 때 그 신흥공관학교에 있는 기존 자료들을 남기셨던 분들의 이런 정치적 맥락이나 구조도 좀 염두에 가면서 이렇게 기획을 하시든지 책을 기획하시든지 사업을 기획하시든지 그래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 싶어서 이형찬 선생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신흥공관학교 출신의 숫자가 과연 이제 3,500이나 되느냐 이런 문제는 아마 그건 뭐 두고두고 숙제가 되긴 될 텐데, 제가 아시는 대로 제가 신민회와 백오인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한 논문을 88년에 썼는데, 그 전에 신민회원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300명을 크게 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정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회고록 이런 데 보면은 요번에도 뭐 얼마 전에 한 분이 또 뭘 책을 보내와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그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서 뭘 받았다 이랬는데, 그래서 백오인이라고는 아니고 자기 이름까지 넣어서 106인 사건이라고 불러야 된다. 본인이 그런 건 아니고 그걸 이제 연구한 사람이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숫자 문제는 이건 뭐 정확하게 그렇게 또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 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오늘 그 영창 목사가 연구하시고 해오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하다 보면은 뭐 3,500까지는 못 가더라도 조금 더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 주제는 일본의 간도 출병 배경 검토라고 해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성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우리 한 교수님의 문제의식은 그 간도 출병, 소위 일본의 그 간도로 나가는 것이 과연 우리 조선인들의 독립운동과 한인사회를 막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서만 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문제의식에다가 또 이제 주 자료가 일본 측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시각에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우리가 역사를 우리 아전인수적으로 그동안 보고 특히 독립운동사가 좀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주 좋은 문제제기를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그런 점에서 오늘 그 발표는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토론 발표에서 못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성민입니다. 아직은 저는 이제 연구 과정이고요. 근데 항상 대규모 군사활동은 명분으로 내걸은 목적이 실질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이라크 파병도 뭐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를 찾겠다라고 하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강화였습니다. 이 대규모 군사활동의 실질 목적은 한 가지로 구성되지도 않고 다양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투자한 만큼 이상은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독립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은 내걸음 명분이고 그건 뭐 당연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정도의 대규모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문제의식이고요. 조금 더 제가 좀 더 정교하게 보완을 해서 논문으로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르가 예, 저도 이제 일단은 우리 한성민 선생님께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좀 간도 출병의 그 요인 배경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만주에서의 그 조선인 독립운동도 꼭 조선인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간도는 만주의 이쪽 부분인데 일본이 간도로 출병을 할 때는 단지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 논문의 그 논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제4주제 청산리 전역과 절발의 작전. 우선 제목도 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발표는 아주 참 좋을 수 없도록 그냥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러니까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신효성 박사님은 그 군사학을 하신 전쟁사 전문 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저는 이분은 아주 이분의 우리 보통 사학계에서 발표하는 내용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군사학을 하시는 분이다 생각했는데 하여튼 정말 새로웠습니다. 당시 작전 지도라든지 또 우리가 그동안
그 접하기 어려웠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청산리 전투만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전체를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쫓겨서 다 얘기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주셨는데 그 한마디로 우선 제목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토론에서 나왔던 우리 이승희 교수님께서 우리까지 중요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 하지 못한 얘기가 있으니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되게 거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사실은 제가 항상 역사를 공부하는 그 문제의식의 처음과 끝은 우리가 국민국가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어진 독립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는데 어떤 무엇인가 기여를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명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 목적 의식이나 어떤 그 결론적인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닌 이유를 밝혀야 되고 맞다면 맞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맞는 이유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굴복시킨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일본을 굴복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는가라는 그런 요인을 찾는 과정에서 전쟁사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가장 큰 비용 지출이 무엇이었고 전쟁의 그런 게 무엇이었는가라는 그런 탐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미국한테 주어진 독립이나 연합군한테 주어진 독립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해낸 우리 선조들이나 독립투사들이 그 피땀으로써 만들어진 국가라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은 게 사실은 그래서 항상 결론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확대 과장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초질간 그렇게 그렇게 나갔던 거였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가능성을 독립운동가들도 일본하고 전쟁이라는 걸 독립전쟁이라는 걸 생각할 때 제가 그 러일 전쟁 관련해서 통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러일 전쟁 때 60일 만에 일본이 100만 명을 동원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14,000명 정도인데 일본이 100만 명을 거의 그렇게 동원한 거 보고 군사력 수치로 비교하면 100만 대 그러니까 그 1만이잖아요. 100대 1의 군사력인데 그렇다면 그런 거를 러일 전쟁을 경험한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독립전쟁을 불과 10년 만에 감행했을까 15년 만에 감행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가능성이 무엇이었던가 그냥 아무 승산 없이 그냥 어떤 의지만 가지고 그래 우리 독립해야 돼 우리 무조건 독립할 거야 이런 거는 안창호 일기를 봐도 그렇고 무모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거였고 또 무장투쟁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하는 이유가 그냥 무조건 그냥 죽창 하나 들고 싸우는 거야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가능성과 어떤 뭐 이유가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희망이 무엇이었는가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찾아가는 거였고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떤 걸 활용하면 됐을까라는 게 과연 군사적으로 무엇이었는가 그 단초가 무엇이었는가 또 이런 행위가 우리나라에 있는 당시 조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었을까를 실제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은 그런 거를 찾아보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이게 절반의 작전 사실은 했던 이유가 너무나도 청산리에 집중해 있었는데 군사적으로 꼼꼼히 분석해 보니까 일본이 저를 중요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군사적으로 이 부분이 해령에서 긴급해서 증원이 가긴 하지만 해령에서 긴급해서 증원이 갔다는 얘기는 여기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예비대의 위치는 다른 데 있었고 그거는 분명히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독립군이 우발적으로 이쪽으로 이동한 게 분명해지니까 이쪽으로 갔던 건데 그거는 우연히로 봐야지 그거를 필연으로 보면 안 되는데 우리는 현재 결과론적 측면에서 필연을 보고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시나리오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청산리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짜맞추기를 막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상한 결론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어떤 엉뚱한 막 3,000명 연대 단위를 전멸시켰어. 명단을 제가 1980명의 일본군 명단을 다 체크를 했거든요. 연대가 죽었다는데 그리고 어떻게 이게 연대장이 죽었냐는 저희가 나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아 연대가 2,000명이니까 기병연대가 48명인데 어떻게 2,000명 연대 잘 모르니까 48명이 2,000명이 되는구나. 이 과정도 추적해보고 군대를 잘 모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짜맞추기를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처럼 돼버리는가를.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데 한 발짝만 벗어나니까 이게 거짓말처럼 그렇죠. 드러나요. 객관성이 없는 거죠. 공신력을 우리가 우선으로 무너뜨리니까 제가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 논문은 지금까지 한 30년간 우리가 청산리에서 이기는 장면이라고 썼던 그 사진이 사실은 30년 후에 썼던 사진인데 그거를 이게 청산리에서 썼다라고 해가지고 예, 제가 아까 그 원사이즈 뷰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사 연구 그러면은 하여튼 우리를 주어로 하다 보니까 너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사실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그만큼 우리 이제 학계가 이제 발전하고 성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우리 이승희 교수님 뭐 조금 더 부연해 주시죠. 확인할 때 오랫동안 장교 복무하신 거 맞으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라 군사적 지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다른 시점에서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지식으로 뭐 저희가 오히려 더 지평을 넓혀야 굉장히 소중한 인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말씀을 다 해주셨으니까요. 저의 궁금증은 해결됐고요. 사실은 신유승 선생님하고 오히려 아까 전에 테마에서 하셨던 한성래 선생님이 원래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아마 시간적으로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네.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발표자 논찬자 선생님들의 종합 토론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1시부터 이 자리를 이렇게 뜨지 않으시고 어떻게 협력해 주신 플로아의 한두 분만 이게 여기가 지금 6시에 딱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분만 이렇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기를 소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요지를 말씀하십시오. 네, 간단하게. 요지는 저는 민정내용서 후원회원으로 있는 전혁치라고 합니다. 우선 그 민정제연구소와 우리 다른 단체들 또 역사학자들 모이셔갖고 저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이런 식민지 시대의 역사 듣게 돼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 중에서 제가 좀 사실은 미리 좀 듣고 싶었던 것은 학교에서 안 배웠던 그 독립전쟁 3대 책이라고 하는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하고 대전자령 전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서 알고 있는데 여기와 우리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출한 그 무관들의 관계를 오늘 좀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어느 분이 좀 나중에 어떤 연구 계획이나 또는 뭐 기연구된 자료나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여기 그 독립전쟁 선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독립전쟁 선포일이 만약에 임시정부에서 선포를 한다든지 그런 기념일이 있다면은 국경일 등에 관한 그 법률에서 지금 5개 그 기념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에 관한 거는 3.1절이라고 있어서 굉장히 그 눈에 거슬립니다. 3.1절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독립선언 기념일인데, 아무튼 이 독립전쟁 선포일을 국경일로 이렇게 지정하는 운동도 한번 해나갔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뭐 특정한 누구한테 오늘 발표자한테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거는 내년도가 이제 우리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가 기념사업회보다 우리 신흥무관학교가 생긴 지 꼭 110주년을 맞이해서 내년에 그런 그 3대 대첩과 관련한 거를 한번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그 독립기념일, 그거는 제 기억으로는 그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내 일기에 1920년 그게 2월인지 4월인지, 혹시 우리 이근식 우리 관장님 오늘 나오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나 그 날짜는 이제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여기 혹시 그 얘기하실 분 있어요? 하여튼 내가 본 자료로는 그 올해를, 그러니까 1920년을 독립전쟁의 해로 정한다, 이런 게 그 일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일기에 그걸 선언한다는 거는 임시정부에서 선포한 걸로, 그렇게 해서 독립전쟁이라는 그때 나온 걸로, 그러니까 독립선언서에 신흥무관 임시정부에서 그렇게 한 걸로 11월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우리 이른식 관장님 생각? 예, 제가 계신 분들이 다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원래 3.1절을 임시정부에서 독립선언 기념일로 한 것은 맞고요. 1919년에 그렇게 제정을 했고 1920년 3월 1일 날 첫 번째 독립선언 기념일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독립선언 기념일로 했는데 이게 해방 이후에 3.1절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원래 취지를 살린다면은 독립선언 기념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립전쟁 완전 선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유병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창호 선생이 1920년 1월 달에 그러니까 신년 모임에서 올해가 독립전쟁 완전이라고 선포한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같은 무렵에 임시정부 국무부에서 포고 1호를 발표하는데 그 포고 1호에서는 독립전쟁 완전이라는 선포는 쓰지 않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광복군을 조직하겠다는 원칙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1920년 1월에 임시정부가 독립전쟁을 선언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 공무원 포고에서도 제1년이라는 말로 그렇게 원년은 아닌데 제1년이라는 말을 써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독립전쟁 선포 100주년을 기념하는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이라는 학술회의를 우리 근현대사 기념관 주관으로 하고 민족문제연구소와 우리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가 권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1시부터 지금까지 해온 이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에 관한 4가지 주제 그리고 또 기조 강연 이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을 다시 반추하고 되돌아보면서 하는 것은 결국 오늘의 우리를 비춰보는 데도 목적이 있고 또 내일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모임을 갖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 참 독립전쟁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독립이 됐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도 우리가 참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 또 현실적인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늘 과거를 얘기하면서 모든 과거의 역사는 현대사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신흥무관학교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또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들을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마침 신흥무관학교가 창립된 지 꼭 100주년을 맞는 해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또 좋은 그런 학술 심포지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1시부터 이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또 논찬해 주신 우리 여러 선생님들 우리 모두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박수 치는 걸로 여러분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